우리 이 미군이라고 하지만 미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CIA 요원이라고 했지만 미국 입국해 본 적이 없는 캡틴 코리아가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저작권법에 따른 징벌보다 약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작권은 이제 벌금으로 내야죠. 네. 뭐라고 냈는지, 뭐 때문에 이걸 받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윤 지지자 안병희 씨가 건조물 침입 미수, 그리고 공용 물건 손상, 모욕, 사문서 위조 등으로 혐의 징역 1년 6개월을 실형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재판부가 이 공공질서 훼손 행위가 중대하다라고 이 처벌의 필요성을 더욱더 강조했다고 하네요. 사실 이게 이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퇴장을 했다고. 왜냐면 자기 경범죄쯤으로 나올 줄 알았나 봐요. 네. 근데 근데 1년 6개월도 적어. 적죠. 원래 3년을 구형했건 검찰이. 근데 피고인이 최후 진술에서 모든 죄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면서 이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선처해 줬잖아. 반띵 해줬으면 많이 깎아준 거지. 진짜 왜냐면- 반띵이네. 왜냐면 이제 이 사람 죄질은 그 어떤 개인이 했던 행위적인 죄보다도 그 죄로 인해 그 사람이 저지른 걸로 인해서 일어난 그 대중들의 피해가 큰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준석이만큼 나쁜 짓을 한 거죠. 왜냐면 물리적으로 나쁜 네. 짓을 한 거니까. 본인이 선동을 하고 본인이 잘못된 내용들을 퍼뜨려가지고 이걸 확대 재생산을 해갖고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이 가짜뉴스에 노출이 됐고 그게 또 촉발이 돼가지고 여기 서부 폭동 같은 그런 그 사태를 불러오기도 했던 시발점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CIA 자기가 무슨 요원이다. 미군이라 그랬어. 미군 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99명이 중국 간첩이 체포가 됐다. 선관위에 그런 가짜뉴스 퍼뜨려가지고 그 뉴스가 또 퍼졌잖아요. 난리가 난 거잖아, 이 사람 때문에. 웃기는 건 뭐냐면 아닌 말고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한 거를 언론 기자가 받았었잖아. 근데 언론 기자는 나는 그 사람한테 제보를 받고 제보를 믿었어요. 그걸 주장해갖고 구속이 풀려났다는 거야. 그런 게 어딨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확인도 안 해보고 기사를 썼는데 얘가 그렇게 말해줬는데 얘가 자기가 CIA 요원이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그 그런 언론은 거지. 내가 아무거나 만들어가지고 내 미군 출신인데 내가 요원인데 내가 기밀 얘기해줄게. 이렇게 내 거 써줄 건가? 아니잖아. 그래서 요건 큰 그림으로 보면 언론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잘못된 소스를 검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날려가지고 기사가 문제가 되더라도 구속의 형을 받지 않게 된 거야.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보도한 기자가 먼저 불구속 처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원소스를 댄 놈이 이 가짜 기사의 책임이 더 높아졌다는 거지. 이 캡틴 결론으로. 코리아. 그래서 이 캡틴 코리아는 난 그냥 그냥 재미로 한 얘기인데 그렇게까지 믿을 줄은 몰랐지라고 자기 죄를 가볍게 하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그 가짜 기사에 대한 영향력과 그거에 대한 피해를 얘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재판부가 결론을 내린 거죠. 문제는 극우 채팅창이나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 아직도 그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이준석이랑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따라서 이준석도 국회의원 신분 아니니까 이거는 국회 내기에서 일어난 일 아니니까 이런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 안에서 또 가짜뉴스를 생성했다는 부분 안에서 나는 잘못 듣고 그랬어요. 내지는 지가 조작을 했지만 지가 자기가 기사를 그렇게 들었는데 내가 잘못 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 변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사법 처리는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미국인 척 아예 자기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문서를 위조했잖아. 이준석도 지가 사람인 척 하면서, 그런 거짓말을, 사람인 척 말로 던져가지고 정치인인 척 하면서 지금 국민들을 속인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안 씨는 일벌 100개가 되는 상황을 맞이할 거고, 앞으로 언론 관계 언론 개정법, 언론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 앞으로 2심, 3심을 가게 되면 더한 중죄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지금이라도 항소를 포기해야 될 텐데
깝죽거리고 이거 항소해서 고등법원 가고 정권 바뀌잖아요. 1년 6개월 받고 끝날 걸 그랬다라고 하는 후회를 하게 될지 모르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비어폰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네. 직무정지를 당한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탄핵을 쳐맞은 후에도 비어폰을 26일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참 잘했어요. 기사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직무 정지 후에 26일간 경호처 비화폰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직전인 2025년 1월 8일에 갑자기 반납을 했다고 하네요. 증거 인멸 목적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법이 없어, 아예? 그러니까 윤석열한테는 법이 적용이 안 돼? 일단 저 상황에서 비화폰을 소지해갖고 저걸 갖다가 진동을 해갖고 안마기 대용으로 썼을 리는 없잖아. 그지? 그 안마기가 왜 나와요? 어? 거기? 안마기가 왜 나와? 아니, 이게 저걸 갖다가 갖고만 있었을 리는 없었다는 거야. 전화기를 계속 어떤 사용했을 형태로든 것이다. 썼겠지. 어.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저거 진동 기능 켜갖고 안마기로 쓰진 않았을 거고 어떤 놈들하고든지 통화를 했을 거 아니냐고. 결론적으로 저걸 불법으로 불출한 저 휴대폰으로 비화폰으로 누구하고 통화했는지에 대한 서버 기록도 확보를 했다는 그렇지. 얘기예요. 탄핵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는데 26일 동안이나 직무 정지 후에 26일 동안이나 비화폰을 반납 안 했다. 이 그래서- 26일 동안 누구랑 통화했는지 그래서 저 알아야 돼. 폰으로 일반인이 됐든 아니면 비화폰을 갖고 있는 다른 누군가가 되든 왜냐면 비화폰을 너무 많이 뿌려줬어. 1,500개를 뿌렸으니까. 그 통화를 했던 과정 중에 통화를 한 사람은 무조건 내란 공범인 겁니다. 직위가 해제된 이 현재 직무정지 상태인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고 그 통화에 맞춰서 움직였다고 하면 내란 공조범이에요. 통화를 받으면 무조건 신고해야지. 이거 이 새끼 너한테 전화 왔어 라고 비화폰으로 신고했어야 전화 돼. 왔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직무 정지됐는데 탄핵됐는데? 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놈 한 명도 없었잖아. 그래서 이와 관련된 통화 관계자들 지금 샅샅이 다 찾아내가지고 그 앞에 거는 일상적인 업무상의 통화일 수 있어요. 왜냐면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찌 됐거나 뭐 군 관계자가 됐든지 뭐 행정 관계자가 됐든지 업무적인 처리를 위해서 통화할 수 있지. 그거 갖고 말할 수 없지만 탄핵을 당한 후에 통화를 했고 그 통화 내용에 맞춰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보고나 지휘 명령이나 또 거기에 대한 실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건 무조건 내란 공범이랑 공조한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놈들은 더 중대로 다스려야 된다. 윤석열은 아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그 비화폰이 특히 진동이 좋아가지고 제가 깔고 대고 등 대고 누워갖고 안마기로 썼어요. 하기 전에는 무조건 통화 서버에 있는 인물들은 다 특검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노상원한테 948 비화폰이 갔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계엄 전 6개월 전 4월 달에 5월 달인가 이미 노상원한테는 비화폰이 한 통이 있었어요. 요거는 추가로 또 간 거야. 계엄 전날에. 그럼 그 앞에 폰이랑은 용도가 다른 비화폰을 한 대를 더 준 거죠. 1,500대 중에 2대 받은 몇몇 안 되는 핵심 관계자 중에 하나인 겁니다. 관련된 기사 정리해 볼게요. 네.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모의 시에 경호처 비화폰 9482를 지급받아 사용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비화폰은 이 국방부 장관 비서관에 거쳐서 노식에게 전달이 됐는데요. 경호처 관계자들조차 사용자를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12월 2일이잖아요. 계엄 전날 이 김성훈 당시 경호처장의 비서관이 IT 계획부 직원으로부터 비화폰을 전달을 또 받았다고 하네요. 그러면 국방부 장관 비서관에 의해서 김용원 전 장관 그리고 노상원 씨까지 이어지는 좀 불투명한 경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논란이 있네요. 애초에 공식적으로 비화폰을 수불해서 갖고 나가면 이 번호 누구누구가 받아갔습니다라고 장부에 남기게 돼 있는데 계엄 전날 갑자기 이 비화폰을 이 김성원이가 따로 빼가지고 뽑아낸 다음에 네.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줬다는 거지.
이거는 다음 날에 계엄 용도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써왔던 펀들과 상관없이 계엄 핵심 관계자들끼리 요 어떤 계엄 진행과 그 급박했던 상황 하에서 통화를 주고받기 위한 폰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우리 그거 알고 있잖아요. 계엄 당일날 계엄 1차 계엄 실패하고 국회에서 이거 의결돼가지고 계엄 해제되니까 야 상원아 어떡하냐라고 통화했었다고 했잖아. 그때 이 폰이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래서 9481하나? 네. 네. 9481하나? 9481하나 이 번호를 통해 가지고 이틀 동안 이 사람하고 이 폰을 통해서 통화했던 놈들은 이번 계엄 사태에 있어서 핵심 인물들일 거라는 거지. 당연히 윤석열과 김건희와 뭐 김용현 같은 애들은 당연히 있을 거지만 그 이외에 군 간부들, 그러니까 계엄사령관을 비롯해갖고 이번 계엄에 본격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들한테도 분명히 이 9481 번호로 지휘가 갔을 거라는 거야. 즉, 이 폰을 가지고 사실상 원격으로 계엄 지휘를 노상원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이고야. 도대체 노상원을 얼마나 믿었으면, 김건희, 윤석열, 김용현이 다 이 보고보살한테 모든 권한을 다 건네줬냐는 거지. 보살이니까. 응? 보살이니까. 아니, 씨, 근데 이런 상황은 못 맞췄네. 피드버거 사주세요. 이 새끼가 무슨 대단한 법력이 있다고. 아기 보살도 그 연기를 잘했나 보죠. 기가 막힌 연기를 했었나 봐요. 근데 연기. 정작 그렇다는 놈이 저 배신할 사람을 못 찾아가지고 그렇게 비단하시 찾아가갖고 얘는 괜찮겠습니까? 얘랑 해도 되겠습니까? 용현이 이 새끼 나 배신하고 나중에 뒤통수 치는 거 아니까 이런 걸 왜 물어보러 다니라고? 지가 그렇게 신묘하면. 연기만 하니까. 에휴. 나라가 이 꼬라지였습니다.